질문과 코멘트 하나씩 있는데요. 예, 예, 먼저 좀 출발하시죠. 예. 네네네. 어, 이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많은 거 배웠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자인데요. 하나의 그 질문과 또 하나의 그 네. 코멘트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레이건이나 그 대처가 그런 그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 정치 집단이 그 옥스브리지를 비판하고 그랬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좌파의 몰락을 가져왔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자들이 특히 케임브리지 대학은 비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 중심주의자들의 그 시카고 학파 같은 그런 시장주의자들이 봤을 때 케임브리지 쪽에 특히 그 케인즈한 경제학은 상당히 이제 정부 주도를 좀 어느 정도 그 혼합 경제나 정부가 필요할 때 이 개입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이니까 어디까지나 이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의 논쟁이지만 그 케인즈주의 정책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신자유주의자들 문제는 아주 철저한 시장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레드 브릭스 붉은 벽돌 대학들이죠, 그죠? 아까 말씀하신 그 붉은 벽돌 대학들과 옥스브리지 간에 어떤 차별화를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좌파 몰라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조금 보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 좀 이렇게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이 소위 감시라고 하는 거, 이 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주제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앤토니 기든스 같은 사람들, 사회학자들이 그 근대화에서 나타난 어떤 그 특징들 중에 하나를 이 감시 능력, 국가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권력이랄까 능력이랄까를 이렇게 키우는데 거기에 바탕에 이제 이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 능력이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그런 그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 능력의 증대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20세기 이후의 한국의 아주 그냥 전형적인 한국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1910년 그 일제강점기 이후에 엄청나게 그것이 감시 능력이 확대됐고 또 45년 이후에도 해방 이후에도 엄청나게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또 61년 이후에도 또 엄청나게 이제 늘었고 저는 이제 주민등록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민등록 시스템이 이제 정비된 게 60년대인데 그런 것들이 이 국가의 어떤 감시 능력이 엄청난 그 기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감시 능력은 이게 참 저는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보면은 양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이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정책 데이터죠. 정책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거죠. 뭐 세금도 그렇고 뭐 또 필요한 서비스를 줄 수도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서비스 줄 수가 있고 이런 모든 거에 아주 기본 정책 소위 이제 knowledge based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요즘에 행정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필요한 요소가 있는 거죠. 필요한 측면이. 반면에 이제 오늘 이제 이 교수님이 주로 강조하신 쪽은 그것이 어떤 그 개인이나 또는 이 시민사회나 하여튼 여기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초점을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행정학자로서 이 감시 능력을 하나의 국가 능력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국가가 뭐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이 그야말로 정책의 지식이 되는 거죠. 어떤 소위 이제 knowledge based policy making이죠. 지식 기반 정책이 되는 그런 이제 그래서 국가의 능력이 기반에 이제 감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어떤 그 밸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이제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반대로 지금 오늘 강의하신 그런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잘 양자 간에 이걸 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특히 우리는 짧은 기간에 이런 감시 능력이 엄청나게 이제 뭐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같이 감시 능력이 강력한 이렇게 된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하고는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뭐 어디다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도망자라는 게 가능한 게 미국 사회죠. 계속 도망 다닐 수 있는 게 미국이라면 한국의 도망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데 이게 짧은 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이 안 됐다. 너무 얘기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하고 코멘트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이제 그 대처가 어떤 지점에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비판했냐 하면 기득권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케인즈주의 뭐 이런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런 경제 이론을 비판했다기보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인간 자본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가지고 말 그대로 인력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을 빨리 이제 쉽게 말하면 레이오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제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득권을 이제 비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수주의자인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좌파의 어떤 의제를 실천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김종인 이제 뭐 대표 같은 게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수인데 이제 진보의 의제를 가져가가지고 보수가 이제 더 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가 사실은 이제 노동당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세력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이제 비슷한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처가 지향했던 바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득권을 뒤흔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상징 자본을 뒤흔들고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산업 구조를 이행하는 어떤 인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떤 좌파 정치인보다 더 철저하게 우파를 공격했던. 그래서 아마 그 좀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마가렛 대처가 영화도 있죠. 그죠? 영화도 지금 대처와 관련된 영화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처가 그 수상직을 그만둔 뒤에 보수당에서도 대처를 그냥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쓸쓸하게 이제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인지자본주의의 핵심인 거죠.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적 구조를 다시 이제 만들어낸 거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지자본주의는 기존에 있던 자본주의와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력을 빨리빨리 이제 수급시키고 새로운 어떤 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 기반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새로운 이제 인재들을 등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이제 있으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제 대처는 봤던 거고요. 레이건도 이제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구조 개편들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바로 리스트럭처링이라는 말이었고.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였냐 그러면, 고용과 이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취업을 쉽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인력들을 빨리 뽑아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력을 채우는 그런 노동 유연화라 그러죠. 이제 그걸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 코멘트를 하셨는데, 그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게 감시라는 것이 근대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핵심적인 근대의 원리죠. 행정이 없으면 국가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이 바로 근대 국가를 만든 기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근대의 원리라는 것이고, 감시 자본주의는 그 근대의 원리를 상품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웃소싱을 시켜가지고 그 행정 정책이나 이런 것도 빅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행정 단위에서 결정된다기보다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그런 빅데이터 회사들이 제공하는 그런 빅데이터의 기반을 둬가지고 뭐 그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다 손 치더라도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예전에 우리는 전문성이라 불러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약간 사각지대가 된 느낌을 지금 많이 받거든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누구도 이제 전문성이 없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 감시를 그러니까 자본 축적의 어떤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거죠. 감시 자본주의가. 그게 이제 이 주부프 교수 같은 경우도 이 책에서 비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반을 허무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낙관적으로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어쨌든 감시 자본주의라는 것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쨌든 그게 매뉴얼 노동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투입되면은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그런 감시, 그러니까 기계 감시라고 보통 알고리즘에서 움직이는 그 감시 체계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게 투입되면은 명백하게 또 그것이 교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긴장 관계를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그 서베일런스라는 근대의 원리를 우리가 폐기할 수 없고, 그거를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자본 축적의 어떤 그런 빅데이터로서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명백하게 전문성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선생님이 저는 기대했던 건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 감시 문제, 네. 그거를 좀 많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는데 결국은 자본주의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하고는 좀 관심이 다른데,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를 가지고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선생님 생각이 어떤지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 하고 이제 감시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요. 이게 근대 문명 패러다임이 끝났다. 뭔가 새로운 문명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선생님은 굉장히 연속적으로 지금 보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감시 문제를요, 선생님 근대성하고 굉장히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6.25 성략에서 신독, 아담 스미스의 공정원 관찰자, 이거 일종의 감시거든요. 내가 나를 감시하는 거죠.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고, 이것들이 깨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근대에 와서 국가든 뭐든 간에 하나의 시스템화된 게 저는 감시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좀 감시에 계보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자기 내면적인 소양을 통해서 신독처럼 자기 감시를 하는 것이 근대화하면서 일종의 엘리아스가 말하는 문명화 과정이죠. 이러면서 하나 시스템화된 거고, 그것이 국가 권력이 독점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 시스템이 깨졌다고 봐요. 근대 시스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근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외적 상황이었던 건데, 이것이 지금 새로운 상황으로 뭔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관계가 아닌가. 저는 감시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지 한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이 두 번째 문제인데요. 확진자 동선 파악 안 하고요. 감시 안 하고요. 이 방역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감시와 해방조치는 이거 다 좋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선생님 대안을 잡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우리가 재해석하지 않으면, 이제 근대적 방식이 아니라 재해석하지 않으면 이 두 개의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 패트릭 더닝 같은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유주의 성공이 자유주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한없이 넓히다 보니까 자유주의 위기가 발생한 거죠. 이게 내가 마스크 벗을 자유, 뭐 데모할 자유 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위기가, 공동체 위기가 발생한 거죠. 이런 새로운 문제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민적 덕성하는 공화주의 문제로 자유주의 문제를 한번 다시 보는 거. 이건 지금 근대적 패러다임과 다른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더 로마나 그리스 고전적인 방식이죠. 이게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저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헬스케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저기선 삼성이나 저기 구글, 애플 이것들이 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통해서 내 건강을 컨트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얘기도 하셨던데 이거 자체가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진리를 드러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은 있지만 오히려 이 측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이 데이터 자체가 자본주의와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방식의 해방이든 계몽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문제 전체를 선생님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약간 저 선생님하고 다른 견해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태광 교수님 진짜 발표 아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규봉 선생님 질문하고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예. 도대체 국가라고 하는 것, 행정체계라고 하는 것이 고도화되고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면 될수록 그 정보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굳이 자본주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쉽게 동의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 정도, 그런 정도 말씀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 감시 문제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게 있고요. 우리 개인의 의지에 반해가지고 국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개인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의지에 반해서 이렇게 국가가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개인들에게 잘 노티스 돼야 될 것인지 특히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경우에 중요한 사건이 이제 오렌 브랜다이스 판례 아닙니까? 그죠? 이 브랜다이스 여사한테 황색 저널들이 사진 찍고 하는 거 거절했는 게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핵심 쟁점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라이버시의 패러닥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도 하지만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국가 권력입니다. 사실은 사기업들의 이 거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에서 그래서 국가를 갖다가 악마화시키기보다는 국가를 어떻게 우리의 프라이버시 보호할 수 있는 기제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코멘트 정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런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와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왜 연결하냐 그러면 감시 자본주의가 이 감시라는 것은 근대성의 어떤 저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경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감시 개부학을 보면 실제로 그 내면의 이제 성찰이고 그게 상호 감시를 좀 그게 이제 제레미 벤담이 처음에 파노티콘을 만들 때 설정했던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그냥 가서 제수도를 징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내면의 상호 감시를 통해서 서로 교화를 이제 받도록 하는 시스템. 그게 이제 감옥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감옥이라 부르지만 어쨌든 그게 프리즌이죠. 그러니까 교도소라고 하는
감옥과 교도소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감옥에서 교도소로 그게 바뀌는 게 이제 감시의 자발성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고 그게 근대입니다. 근데 그 근대라는 것은 또 자본주의하고 같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똑같은 바퀴의 축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감시는 근대의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사실 이 근대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것이죠. 왜냐면 자본주의가 아닌 나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 이 감시를 앞에 국가 권력의 이제 문제, 이제 그걸 뭐 국가의 어떤 그런 공정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국가의 중립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당연히 말씀하셨던 국가의 공공성 문제, 이런 것도 있을 때, 그게 이제 감시, 그것이 바로 감시하고 있는 투명성입니다.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투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국가와 내 사이의 어떤 그런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 그것도 감시의 하나의 원리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기술화된 것이 이제 사실은 근대사회로 볼 수 있는데, 테크놀로지화 된 건데, 문제는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지금 주축이 누구냐 하면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시자본주의라는 책에서도 주보프가 비판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이게 사실은 시민의 그런 어떤 능력 또는 국가의 어떤 능력, 시민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해주는 투명성으로서의 어떤 행정 능력,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계몽주의적인 어떤 측면,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업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이런 행동 유도성을 이제 자본이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애플 워치를 차고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차고 있지만, 사실은 애플이 김기봉 교수님을 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기봉 교수님의 행동 유도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제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클로리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빅데이터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류가 많은 그런 데이터라는 어떤 막연한 것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게 노출되어 있는 거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저는 팬데믹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경희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죠. 팬데믹이라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노출시킨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간벤처럼 이렇게 헛다리 짚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고 국가의 그런 식의 어떤 정보로부터 개인의 어떤 권리들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죠. 그게 유럽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념이었다고 생각 들고, 우리 한국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감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보편성으로서의 감시의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키는 문명적 요소가 있는 거죠. 이거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럽에 있는 철학자들은 사실 이걸 뒤섞어 나왔단 말이죠, 지금.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방역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이 감시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긍정적 측면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행정력이라 부를 수가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유지되려 그러면 매뉴얼 노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인프라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빅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많은 자본주의, 주로 대기업들인데, 이 대기업들이 이런 환상을 우리들에게 주입시켜서 마치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보고, 거기에 인문학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제 주장의 요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의가 없고요. 이견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감시를 어떤 상품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문제는. 근데 그 빅데이터라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구글에 가서 한번 선생님들 정보를 한번 쳐보십시오.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구글에 가서 쳐보시면. 그러니까 그것이 기계를 가지고 우리의 그런 것들이 수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김경훈 선생님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김경훈 선생님 본인만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들의 행동 유도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겁니다. 이게 사실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들이 설정해놓은 목표가 있고, 그게 나머지 사람들이 모든 걸 끼워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의 독약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근데 기술을 독약이지만 이
독약을 약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술을 우리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예. 아까 하이데거 이야기도 나왔는데, 강학순 선생님 한 말씀. 네. 예. 네, 저도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좀 코멘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강 교수님께서 참 좋은, 많은 새로운 그 통찰력을 저희들에게 또, 예, 오늘, 보여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말씀 중에 인용하신 그 조지 오웰의 1984년 그 빅브라더, 서해에 대해서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빅브라더나 뭐 총통이 지배하는 사회는 판옵티콘의 사회로서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총통이나 소수가 다수를 이제 감시하는 사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를 뭔가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역감시, 신옵티콘, 그런 어떤 것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도 그랬고, 아까도 답변하시면서도 제르미 벤담이 판옵티콘 설계할 때에 그 감시자가 제수들을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수들도 어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상호 감시하고 교화되는 그런 걸 구상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저한테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구조 자체는 감시자는 제수들을 볼 수 있어도 제수들은 감시자를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상호 감시라는 것, 신옵티콘이라는 거는 좀 더 이제 판옵티콘 사회를 뭔가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의 패러다임으로서 많이 이야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민 소환제라든지요, 또 뭐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수가 소수나 그 어떤 독재자를 감시하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방향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조금 한번 이런 벤담이 정말 상호 감시를 의도한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아까 하이데거 이야기를 나왔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기술 없이는 살 수는 없지만 기술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다운 삶을 적어도 우리가 영위하고 인류 문명의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데거는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해서 yes와 no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술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기술을 악마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한 기술과 어떤 반대를 no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제 이 테크네의 원래적인 의미라는 것은 감추인과 숨긴 진리를, 오리진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잖아요.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원래 이제 테크네는 포에시스라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시적인 창조, 그리고 우리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기술적인 지식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작과 관련해서 치학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예술적인 글 활동할 때 포에시스, 이 부분을 통해서요 테크네를 정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결국 오늘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식이 정보가 되고, 정보가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면서 인간의 사유가 어떤 종말로 이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인간 자체도 탱크 머신, 탱크 아파라트가 되기 때문에 철학의 어떤 종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기술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기술의 해결주의라든지 그런 전체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사유의 뭐랄까요, 고유성을 적어도 지키고, 그것이 사유가 종말에 왔을 때 인간도 결국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뭐 전통적인 개념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종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인간이 단순한 인적 자원으로 된다든지 생각 뭔가 어떤 생산하기 위한 또 우리의 행동을 하기 위한 뭐 이 행동의 많은 좀 광범위한 범위지만 이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인간이라는 게 뭐 기계보다 못한 그런 기계의 노예로 기계의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술 뭐 지상주의를 해서 기술의 문제를 기술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계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기술과는 다른 어떤 그 포ie시스적인 심미적인 이성, 우리의 또 심미적인 삶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승이 말하는 그 해방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이데가의 뭐 기술 비판과 이제 예술에 대한 그런 포ie시적인 그 관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그런 해방의 문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코멘트 정말 감동적인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벤담 이야기는 그 벤담이 그걸 만들었을 땐 간수는 그게 상호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간수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매니저죠. 그리고 이제 그 죄수들이 서로 이제 상호 이제 배운다. 그래서 일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죄수들은 서로 이제 볼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상호 교화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푸코가 말한 시놉티콘은 잘 아시겠지만 그 죄수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감수를 감시할 수가 있죠. 뒤집어가지고. 구조는 사실은 동일한데 역할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파르마콘이죠. 기술의 파르마콘이 사실 그런 민주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을 감시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고 그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그 행동 유도성의 어떤 그런 것에 빠져서 획일성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아시겠지만 분석 철학에서 두 가지가 물리주의와 이제 의식 철학이 있는데 물리주의든 의식 철학이든 궁극적으로는 의식이 무엇인지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의식이 무엇인지, 뇌과학이 지금 의식이 무엇인지를 해명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죠. 우리가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과학도 사실은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문제점들,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들을 인문학적인 어떤 사유로서 메꿔가는 게 필요한 거지. 어느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다 뭐 없애버리고 다 뭐 알고리즘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저는 선택이라고 봐요.